러시아와의 전쟁 동안 세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배운 한 가지가 있다면 이 나라는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일반적인 규칙을 따르지 않고 기대되는 군사 기준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대신 우크라이나는 혁신합니다. 새로운 길을 개척합니다. 종종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다르게 행동합니다. 우크라이나는 결국 러시아처럼 거대한 군사 예산이나 방대한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남고 성공하기 위해 어려운 환경과 엄격한 제약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이 점은 우크라이나 공군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독특한 공군 중 하나임이 틀림없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의 많은 주요 군사 강국들이 공군 전력을 효율화하고 기존 구성을 단순화하는 데 집중하는 반면 우크라이나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점점 더 다양하고 복잡한 공군 전력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나라는 우크라이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논리와 이성을 모두 거스리는 완전히 미친 결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이 키이우 지휘관들의 또 다른 묘수로 판명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결정은 우크라이나 공군을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이 왜 이렇게 다른지 이해하려면 먼저 다른 많은 공군들이 왜 그렇게 비슷한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공군을 살펴보면 공통적인 경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한두 가지 주요 전투기만 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주로 4.5세대 다쏘 라팔 전투기에 의존하고 있으며 소규모의 다쏘 미라주 2000 전투기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독일의 전투기 전력은 주로 유로파이터 타이푼에 집중되어 있으며 파나비아 토네이도 전투기가 이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영국 역시 타이푼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으며 미국의 로키드 마틴 F-35B 라이트닝 전투기도 일부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럽 전역과 그 외 지역에서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미국은 이 규칙의 드문 예외로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훨씬 더 큰 군사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다양한 종류의 항공기를 운용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같은 방식을 따르고 있으며 많은 군 현대화 프로그램의 공통된 목표는 공군 전력을 간소화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전력 구성을 더 작고 단순한 형태로 재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데에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는데 바로 비용과 복잡성입니다. 비교적 기본적인 전투기조차도 대당 수천만 달러에서 수억 달러에 이르는 비싼 가격표를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작 비용뿐만 아니라 유지비도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공학의 기적을 구성하는 수많은 복잡한 기계 부품과 구성 요소를 수리하고 교체하는 데에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물류, 공급망, 그리고 조종사 훈련과 관련된 비용도 있습니다. 한 나라가 운용하는 항공기 종류가 많아질수록 이러한 비용은 더 늘어나고 복잡성도 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세 가지 매우 다른 전투기를 운용하는 군대는 각각의 항공기에 맞는 별도의 조종사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각 전투기를 항상 가동 상태로 유지하고 필요할 때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특정 예비 부품도 갖춰야 합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항공기 전력을 운용할 때는 전략적인 복잡성도 따릅니다. 지휘관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항공기 종류가 많아지면 각 상황마다 어떤 항공기를 투입해야 할지 결정하기 위해 지휘관들은 각 기종의 장단점을 계속해서 저울질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지휘관들이 한두 대의 다목적 항공기만을 운용한다면 모든 것이 더 단순해지고 저렴해지며 신속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최신 전투기들 뿐만 아니라 현재 개발 중인 전투기들까지도 가능한 한 유연하게 설계되어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여러 역할을 소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F-35는 군사 분야에서 만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공대공 전투작전, 지상지원 임무, 그리고 정보 수집까지 필요에 따라 매끄럽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고 해서 여전히 여러 종류의 전투기를 운용하는 군대가 없다는 뜻은 아니며 그런 방식에 장점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전력의 다양화가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주요 군대들은 과거보다 적은 종류의 전투기를 보유한 더 단순하고 효율적인 공군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나토 회원국들은 단 한 종류의 전투기만 운용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다릅니다. 우크라이나는 완전히 다른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한두 종류의 전투기만 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 종류나 네 종류에 그치는 것도 아닙니다. 최신 자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4개국에서 설계된 최소 8가지 이상의 전투기를 운용하게 될 전망입니다. 세계 거의 모든 공군이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한 기종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크리스토프 베르크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의 항공분석가를 자유유럽방송, 자유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런 기종 운영을 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규모의 경제가 떨어지고 포괄적인 훈련과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각 전투기 기종마다 유지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하지 않는 일을 왜 우크라이나는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시간을 되돌려 지금까지의 우크라이나 공군의 역사를 살펴봐야 합니다. 1991년 소련이 해체되었을 때 우크라이나는 실제로 세계 최대 규모의 군용기 전력 가운데 하나를 물려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전력에는 약 2,000대의 항공기가 포함되어 있었고 여기에는 Tu-160과 Tu-295 같은 전략 폭격기와 닉-29, Su-27, Su-24와 같은 수백 대의 소련 시대 전투기들이 있었습니다. 이 방대한 전력 덕분에 우크라이나는 핵 전략 공격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종류의 공중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94년 우크라이나는 부다페스트 안전보장각서에 동의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핵무기를 러시아에 넘기기로 동의했고 그 대가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독립, 주권, 국경을 존중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알다시피 러시아는 결국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당시 키이우는 모스크바가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전적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침공이나 대규모 공격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한 우크라이나는 항공 전력을 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우크라이나는 폭격기부터 전투기, 훈련기, 수송기, 공중급유기, 공격 헬리콥터에 이르기까지 수백 대의 항공기를 폐기하거나 판매하거나 단순히 이전했습니다. 이러한 전환은 국가에 수백만 달러의 수익을 가져다 주었지만 만약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군대는 심각하게 장비가 부족한 상태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러시아 특수부대가 우크라이나의 침투해 크림반도를 장악하면서 우크라이나의 현실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 일은 너무나도 빠르게 일어났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어떤 대응을 할 시간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사실은 뼈저리게 분명했습니다.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는 깨졌고 키이우는 그동안 수많은 군사적 결정을 내릴 때 영향을 주었던 안전 보장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크림반도 합병 직후 우크라이나 공군은 사실상 다시 가동되었습니다. 노련한 베테랑들이 다시 복귀해 차세대 조종사들에게 공중전의 기술을 가르치고 훈련시켰습니다. 한편 기술자들은 수십 대의 장기간 보관되어 있던 전투기들을 복원하고 수리하며 현대화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오래된 군 창고에서 먼지만 쌓이고 있던 수호이 27과 미그 29 같은 기체들 말이죠. 우크라이나는 전쟁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동맹국들에게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젊은 조종사들은 노르웨이 트론헤임에 있는 노르웨이 공군 사관학교로 보내져 실력을 연마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실제로 발발할 경우 자국의 공군력만으로는 러시아와 경쟁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현대적인 방공 시스템과 드론에도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개선에도 불구하고 2022년 2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 진격해왔을 때 당시 총사령관 발레리 잘루지니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방위군은 겨우 120대의 항공기만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중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3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4,000대가 넘는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었고 수백 대 아니면 수천 대의 항공기를 추가로 생산할 자금과 능력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불균형한 상황이었고 우크라이나는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무언가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곧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하기 전에 이와 비슷한 내용이 더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군사 프로그램에서 유익함을 느끼셨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초반 교전은 우크라이나 공군을 거의 전멸시킬 뻔했습니다. 실제로 2022년 2월 24일 공격이 시작된 첫 몇 시간 동안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공군의 자산과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타격하며 수많은 비행장, 기지, 연료 저장 시설을 폭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게 다행히도 많은 항공기들이 이미 공중에 있거나 다른 장소에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진 며칠 동안 러시아 공군이 얼마나 강력한지 증명되었습니다. 러시아 공군 조종사들은 하루에 최대 200회의 출격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은 비교적 적은 전력으로 하루에 5, 10회 정도만 출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전력은 4가지 소련제 전투기, 즉 미그 29, 수호이 24, 수호이 25, 수호이 27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 공군이 오래 버티지 못할 것임을 알 수 있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자신들의 몫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보유 전력을 살펴보며 키이우에 보낼 수 있는 유용한 항공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내내 중앙 및 동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소련 시절의 전투기 일부를 우크라이나군을 지원하기 위해 보냈습니다. 예를 들어 슬로바키아와 폴란드는 일부 믹-29 전투기를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에 감사함을 표했지만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언젠가 서방 세계의 주요 강대국들이 키이우에 더 현대적이고 진보된 그리고 성능이 뛰어난 전투기를 제공해주기를 계속 희망했습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그는 결국 자신이 원하던 것을 얻었습니다. 2024년에 미국에서 제작된 F-16 전투기
첫 도입부니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 땅에 착륙하면서 우크라이나 공군의 전투기 기종은 총 5가지로 늘어났습니다. 그 나라는 조종사 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해야 했고 시뮬레이터와 예비 부품, 지원 인프라를 확보한 뒤에야 마침내 F-16을 실전 배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이 전투기들은 매우 효과적으로 운영되어 우크라이나 전체 출격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러시아 미사일과 드론을 격추하거나 지상 목표물을 타격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여러 다른 국가들도 우크라이나에 추가 F-16 전투기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우크라이나 공군은 또 다른 흥미로운 전력을 추가로 확보했는데 바로 미라주 2000입니다. 이 전투기는 1978년에 처음 비행했습니다. 이 프랑스 전투기는 수십 년 동안 프랑스 공군의 주력기로 활약해왔으며 걸프 전쟁부터 아프가니스탄 전쟁, 시리아 내전까지 수많은 분쟁에 투입되었습니다. 인도, 중국, 아랍에미리트 등 전 세계 여러 군데가 여전히 이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미라주 2000은 뛰어난 기동성, 마하 2까지 낼 수 있는 속도, 그리고 첨단 항공전 자장비 덕분에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가 이 시스템을 운영할 조종사들을 훈련시키는 데에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2026년 초까지 이미 미라주 2000 전투기가 동부전선에서 타격 임무를 수행하고 러시아 목표물에 폭탄을 투하하는 영상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총 6종류의 전투기를 보유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6년 6월 30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스웨덴이 스웨덴산 그리펜 2전투기 16대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패키지에는 관련 장비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 조종사와 기술자들이 이 항공기를 최대한 빠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과 지원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전투기 16대 중 첫 번째 물량은 2029년과 2030년에 우크라이나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리펜은 미라주 2000이나 F-16에 비해 조금 더 저렴하고 단순하지만 여전히 낮은 운용 비용과 비교적 짧은 활주로나 고속도로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한 등 여러가지 뚜렷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에게 이상적인데 2022년에 공군의 기존 인프라 대부분이 손상되거나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펜 발표가 있은 지 불과 몇 주 후 우크라이나는 또 다른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 에마뉴엘 마크롱과의 공동 성명을 통해서였죠. 젤렌스키는 프랑스가 약속한 16대의 다소 라팔 전투기 중 4대를 곧 우크라이나에 인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전투기들은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이 프랑스에서 필요한 훈련을 마친 후 도착할 예정이며 이 훈련은 2026년 말 이전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8년까지 혹은 그보다 더 일찍 우크라이나 공군은 소련, 미국, 스웨덴, 프랑스에서 도입한 총 8종류의 전투기를 운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투기 컬렉션의 진정한 보석은 단연 라팔이 될 것입니다. 라팔은 오늘날 존재하는 최고의 전투기 중 하나로 널리 평가받고 있으며 거의 비할 데 없는 다재다능함과 첨단 센서 융합 기술 그리고 뛰어난 유연성을 자랑합니다. 라팔은 방공작전부터 정밀 타격까지 모든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한 공군을 원하는 나라는 거의 없지만 우크라이나는 이를 기꺼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반드시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전투기를 모두 받아들일 필요는 없었고 대신 서방 동맹국들과 협상하여 한두 종류의 전투기에 집중해 더 많은 수량을 확보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과 분석가들은 우크라이나가 장기적으로 낡고 구식인 소련제 전투기들을 해체하고 완전히 서방제 전투기로 교체하려는 야망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복잡한 전력을 선택했다고 주장합니다. 크리스토프 베르크스가 설명하듯이 우크라이나는 기존의 소련 및 러시아 계열 항공 전력을 완전히 서방제 항공기로 대체하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몇 년 동안 도입될 그리펜과 라팔 전투기의 비교적 적은 수는 우선 과도기적이고 아마도 가속화된 훈련과 비행대대 단위의 전술 통합 기간을 메우게 될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이 새로운 전투기들은 실제로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 공군이 소련제 장비에서 서방제 대체 장비로 전환하는 과정을 더 쉽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환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수십 년 된 소련제 전투기에 영원히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이 항공기들이 서방의 전투기보다 더 오래되고 느리고 약하다는 점뿐만 아니라 유지 보수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2014년에 크림반도를 점령했을 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공군이 항공기를 운용하는 데 필요한 예비 부품과 기타 중요한 자원의 공급을 끊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키이우의 기술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소련 시대의 부품과 자재는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결국 오래된 미그기와 Su-25 전투기들은 더 이상 비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크라이나는 준비가 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서방제 항공기로 구성된 완전한 전력을 갖추어
옛 시절을 뒤로하고 키이우가 현대 시대로 나아가고 있음을 상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키이우는 까다롭게 고를 여유도, 서방 동맹국들이 특정 기종의 전투기를 대량으로 제공해주기를 기다릴 여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보내줄 수 있는 어떤 것이든 기꺼이 받아들이며 프랑스, 스웨덴과 계약을 체결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주고자 하는 다른 어떤 나라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크라이나의 전투기 전력은 이렇게 뒤섞이게 된 것입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결과였습니다. F-16 전투기가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이 이 전투기를 상당한 수량으로 보유하고 있었고 작동을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예비 부품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라주 전투기는 그 이후에 도착했습니다. 프랑스가 이미 그 기종에서 벗어나 라팔에 더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펜 전투기는 스웨덴이 이미 충분히 보유하고 있고 유럽의 동부 방어를 지원하는데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뒤따랐습니다. 라팔 전투기는 이 뒤섞인 전력에 가장 최근에 그리고 잠재적으로 가장 뛰어난 전력으로 추가된 기종입니다. 그리고 키이우에게 주어지는 이점은 분명합니다. 현대식 전투기를 가능한 한 빨리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동사들은 더욱 경험을 쌓고 능력이 향상되며 공군은 위험 분산 효과도 얻게 됩니다. 만약 이 전투기 기종들 중 하나가 어떤 이유로든 작동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 보급이 끊기거나 정치적 변화가 생기더라도 나머지 전투기 전력은 여전히 강력하게 유지됩니다. 이 마지막 부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전쟁 중에 있으며 단지 공급망이 붕괴되거나 동맹국이 새 지도자를 선출해서 더 이상 예전만큼 돕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군 전체가 지상에 묶이는 위험을 감수할 수 없습니다. 항상 활동적이고 전투에 참여하며 언제든지 투입 가능한 전력이 필요합니다. 다양성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항공기를 유지하는 것은 국가들에게 악명 높게 어려운 일이며 우크라이나는 각 신형 전투기를 실전에 투입하기 전에 조종사와 기술자들이 이를 운용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시간과 노력 그리고 자금을 투자해야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이 우크라이나군의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임은 분명하며 우크라이나 공군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닦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를 소련 해체 이후에 영광스러운 시절로 되돌릴 뿐만 아니라 러시아를 이기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모든 공격이나 침략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동맹국들은 전투기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의 양상을 바꾸고 있는 수많은 다른 중요한 자산들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가장 가치 있는 장갑차 중 하나를 제공했으며 이에 대해 이 영상에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는 우크라이나의 드론 부대가 날이 갈수록 어떻게 강해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싶다면 새로운 지르카 요격기에 관한 이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전 세계의 다른 분쟁에 대한 최신 뉴스, 통찰, 분석을 더 많이 받아보고 싶다면 밀리터리쇼를 꼭 구독하세요.